제가 케이크를 들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 앞에 요양원 차가 서 있더라고요. 77번째 생일날의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가 제 생일을 챙겨준다고 생각했어요. 케이크 사러 가라고 하길래 고맙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정작 집에 돌아와 보니까 제 짐은 이미 상자에 다 포장되어 있었고 저를 데리고 갈 차까지 와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골집과 밭을 팔아서 이 집 사는데 보탠 돈이 얼마인데 그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그 충격적인 하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그날 아침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77번째 생일날 아침이었어요. 그 나이가 되니까 생일이라는 게 별로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하루 더 늙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날 아침은 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소리에 잠이 깼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어요. 그 애가 원래 늦잠꾸러기인데 말이죠. 결혼한 지 벌써 20해가 넘었으니까 며느리 성격은 제가 다 아는데 그날따라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집에서 며느리와 함께 산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만 해도 제가 60이었거든요. 그때는 기운이 펄펄했죠. 손자 손녀들 돌봐주겠다고 며느리 도와주겠다고 얼마나 장담했는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 시골에서 혼자 살았어요. 아들 아버지가 38배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서 16살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거든요. 그때부터가 정말 전쟁이었습니다. 남의 밭에서 품팔이도 하고 공장에서 야간 근무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손이 부르터서 갈라지고 등이 휘어져도 쇠 빠지게 돈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만큼은 대학을 꼭 보내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아버지 없는 게 한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공부할 수 있게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날이 10년 넘게 계속됐어요. 다행히 우리 아들이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해서 대학교 장학금 받아가면서 다녔거든요.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기뻐서요. 내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좋았어요. 며느리가 대학도 나오고 괜찮은 집 딸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결혼식 준비할 때 제가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신혼집 마련하느라고 제가 시골에서 모아둔 돈 다 털어서 전세금 보태주고 살림살이도 다 사줬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 지나니까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은주 낳고 준호 낳고 막내 지훈이까지 연년생으로 낳다 보니까 애 셋을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직장도 다녀야 하는데 애들 돌볼 사람이 없어서 고생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살던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자고요. 우리 아들도 며느리도 너무 고마워했어요. 특히 며느리가 그때는 진짜 친정 어머니처럼 따랐거든요. 시골집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평생 모아둔 살림살이며 밭이며 텃밭이며 다 정리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손자 손녀들 키워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다 해치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60이라 기운도 있었고요. 서울 와서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은주, 준호, 지훈이 세 아이를 제가 다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바쁘니까 아침에 애들 밥 먹이고 유치원 보내고 오후에 데려다 주고 밤에 목욕시키고 재우고요.
아플 때는 병원 데려가고 학교 행사도 따라다니고요. 그때는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애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따르고 며느리도 고마워하고 우리 아들도 효자라고 칭찬받고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제가 할 일이 줄어들었거든요. 며느리는 애들 입시 준비 도와준다고 직장을 그만뒀는데 그 뒤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부터 대화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저한테 음식 맛이 어떤지 물어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음식이 좀 싱겁다고 하니까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싱겁게 드셔야 건강에 좋다고 제 나이에는 염분 줄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다면서요. 부엌에서 뭔가 도와주려고 해도 막더라고요. 제가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어머니는 제가 할 테니까 편히 계시라고 하고 밑반찬이라도 만들려고 하면 어머니가 하시면 힘드시다고 하면서 앉아 있으라고 하고요. 요즘 가스레인지가 복잡해서 위험하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겉으로는 효부 같지만 속뜻은 달랐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잖아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예 눈치를 봐요. 며느리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조용히 먹고 설거지도 조용히 하려고 해요. 괜히 잔소리한다고 할까 봐서요. 70이 넘으니까 깜빡깜빡하는 것도 많아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실수도 늘었거든요. 병원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쑤시고 그런데 며느리한테 같이 가달라고 말하기가 미안해서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혼자 가기에는 무섭고 그렇다고 짐 되고 싶지도 않고요. 약이 떨어져도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고요. 손자 손녀들 보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연락하기가 미안해서 그냥 참아요. 애들도 바쁠 텐데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연락하면 부담스러울까 봐서요. 가끔 동네 할머니들 만나면 다들 손자 손녀 자랑하는데 저는 그냥 맞장구만 쳐줘요. 우리 며느리가 좋다고 거짓말도 하고요. 시골에서는 이웃들이랑 수다도 떨고 텃밭도 가꾸고 할 일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정말 할 게 없어요. TV 보다가 졸고 또 TV 보고 밥 먹고 또 TV 보고요. 청소라도 하려고 하면 어머니는 쉬시라고 하고 빨래 널려고 해도 제가 할게요 하면서 막고요. 그래도 이 집은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골집까지 정리하고 올라와서 15년 넘게 함께 살았고 손자 손녀들도 여기서 키웠잖아요. 무엇보다 우리 아들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가족이거든요. 그런 아들이 어머니를 내쫓을 리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며느리 태도가 이상했어요. 특히 은주가 시집가고 준호가 결혼해서 나간 뒤로는 더 그랬습니다. 지훈이도 군대 가서 집에 없고요. 애들 입시 준비 도와준다고 직장까지 그만뒀는데 정작 애들은 다 나가버리니까 뭔가 허전해하는 것 같았어요. 애들이 휴가 나와서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 억지 웃음을 짓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출장 갈 때마다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칠째 며느리가 내 방을 들락날락하면서 이것저것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대청소 하나 보다 했어요. 봄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니까 며느리가 환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평소에 그런 표정 별로 안 짓는 애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제가 방에서 나오자마자 생일 축하한다면서 케이크는 제가 사러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방 정리를 마저 하겠다면서요. 그때만 해도 그냥 고마운 줄 알았어요. 내 생일을 챙겨준다고
케이크까지 사자고 하니까 말입니다. 우리 아들은 또 출장 가서 집에 없었거든요. 대기업 엔지니어라서 해외 출장이 정말 잦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 혼자 생일 보내는 게 안쓰러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방 정리라니요. 며칠째 며느리가 내 방을 들락날락하면서 이것저것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뭘 정리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참견한다고 할까봐 자세히 묻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우리 아들이 유럽 출장이라 한 달은 더 있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충분한데 왜 이렇게 급하게 방 정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가 평소에 부지런한 성격도 아닌데 말이에요. 하지만 생일이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했죠. 며느리가 케이크 사러 가라고 한 뒤로도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방 정리를 마저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정리하는 건지 궁금해서 제 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방 한쪽 벽면에 상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더라고요. 언제 저렇게 많은 상자를 가져다 놨는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5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큰 상자부터 작은 상자까지 말이에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상자 안에 제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입던 옷들이며 서랍에 넣어두었던 속옷들까지 다 포장되어 있더라고요. 오래된 앨범도 있고 제가 아끼던 이불도 있고 심지어 화장대 위에 두었던 크림통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그냥 정리하는 거라면 왜 상자에 다 넣어 놓았을까요? 마치 이사 갈 때처럼 말이에요. 혹시나 해서 다른 상자도 열어봤는데 제 신발들도 들어있고 약통들도 포장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중얼거리면서 상자를 뒤적거리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상자들을 보고 있는 걸 보자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뭐 하시냐고 물어보더니 제가 이게 뭐냐고 내 물건들이 왜 다 상자에 들어있냐고 했더니 손을 휘휘 저으면서 웃으며 그냥 정리하는 거라고 했어요. 옷들 너무 많아서 좀 나눔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눔이라니요. 며느리가 어머니 옷들 너무 많다면서 좋은 것들 나눠주면 어떨까 한다고 했어요. 요즘 미니멀 라이프가 트렌드라면서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며느리가 자꾸 시계를 보더라고요. 뭔가 조급해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고 아들도 한 달 후에나 들어올 텐데 하니까 며느리가 오늘 안에 정리 다 끝내려고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 생일인데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싶다면서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며느리 표정이 어색했어요. 제가 상자를 더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급히 막더라고요. 자기가 할 테니까 어머니는 케이크 사러 가시는 게 어떠냐면서 그 사이에 자기가 다 정리해두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지만 계속 물어보기도 그렇고 며느리가 성의껏 해주는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자 하나를 더 열어보니까 제 신발들이 들어있는데 평소에 신던 편한 신발 2켤레만 빼고 나머지는 다 포장되어 있더라고요. 신발도 정리하냐고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신발 너무 많다면서 몇 켤레만 남기고 나눠주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구두는 언제 신으시냐면서 편한 신발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늙어서 이제 구두 신을 일도 없다는 소리 같았거든요. 그래도 가끔 나들이 갈 때는 신는데 말이에요. 화장품도 정리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화장품 너무 많다면서 몇 개만 남겨두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젊은 사람들이 쓰면 더 좋을 것 같다면서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제 화장대 서랍을 뒤지더라고요. 립스틱이며 파우더며
오래 써온 크림통까지 다 꺼내더라고요. 심지어 상비약까지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약통들도 상자에 넣더라고요. 약까지 왜 정리하냐고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약 너무 많다면서 어떤 게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서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이상했어요. 옷이야 그렇다 치고 신발이야 그렇다 치고 화장품이야 그렇다 치지만 약까지 왜 정리한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약은 제가 아픈데 바르고 먹는 건데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죽을 병이라도 걸렸나 하고 중얼거리니까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손을 저었어요. 무슨 소리냐면서 그냥 정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때 며느리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가 급히 거실로 나가더니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오후 만나는 소리와 준비 다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소리, 할머니는 아직 모르시냐는 소리, 지금 케이크 사러 가시라고 했으니까 그 사이에 다 준비하겠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모른다는 게 뭘까요? 케이크 사러 가는 사이에 뭘 준비한다는 걸까요? 전화가 끝나고 며느리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더 조급해 보였어요. 케이크 사러 가라고 시간이 좀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였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지인이라면서 빨리 가라고 재촉했어요. 며느리가 자꾸 재촉해서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어머니 오늘 이사 가시는 거 맞냐면서 생일날 이사라니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냐고 제가 어리둥절하게 물어보니까 옆집 아주머니도 당황하더라고요. 아니냐면서 아까 며느리분이 그러시던데 하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급히 나와서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빨리 가자면서 케이크집 일찍 문 닫는다고 했다면서 말이에요. 며느리가 저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면서 옆집 아주머니한테는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어색해 보이던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이사라니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그분이 잘못 들으신 것 같다고 했어요. 정리한다고 했는데 이사한다고 들으셨나 보다면서요. 며느리 대답이 어색했어요. 그리고 자꾸 아래층 버튼을 연타하더라고요. 빨리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1층에 내려서 밖으로 나가는데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인사를 하면서 할머니 집 나가는 차 언제 오냐고 미리 말씀해 주시면 주차 공간 비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집 나가는 차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아까 며느리분이 오늘 오후에 차 온다고 하시던데 하더라고요. 제가 며느리를 쳐다보니까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냥 헌 가구 좀 버리는 거라면서 빨리 가자고 또 제 팔을 당기면서 아파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경비원 아저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우리를 봤어요. 아파트를 나와서 걸으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상자에 포장된 내 물건들, 이사 간다는 옆집 아주머니 말, 집 나가는 차라는 경비원 말, 그리고 며느리의 조급함까지요. 뭔가 이상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방 정리치고는 너무 체계적이고, 너무 급하고, 너무 은밀했어요. 게다가 애들도 출가했으니 집 넓게 쓰려는 거라던 며느리 말도 앞뒤가 안 맞았어요. 제 방 하나 치우는 게 그렇게 집이 넓어지나요? 내가 정말 어딘가 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 허락도 없이 그럴 리는 없죠. 그 아이가 아무리 바빠도 제 일은 꼭 챙기거든요. 케이크 집으로 걸어가면서도 자꾸 뒤가 궁금했어요. 지금 집에서는 뭘 하고 있을까? 며느리가 또 무슨 정리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오후에 온다는 그 차는 정말 헌가구를 치우러 오는 걸까? 생일 선물로 받은 케이크가 아니라 이별 선물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케이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77번째 생일이 이렇게 이상할 줄은 몰랐어요. 아파트를 나와 케이크 집으로 걸어가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평소에는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날은 발걸음이 자꾸 느려지더라고요.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길을 걸으면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방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상자들 말이에요. 제 옷가지며 신발이며 화장품까지 다 포장되어 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정리치고는 너무 체계적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이사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며느리 태도도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렇게 부지런하지도 않은 애가 갑자기 왜 그렇게 조급하게 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꾸 시계를 보고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고 말이에요. 옆집 아주머니가 이사 간다고 했던 말도 계속 맴돌았어요. 그분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경비원 아저씨까지 집 나가는 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둘 다 착각했을 리는 없을 텐데 말이에요. 무엇보다 며느리가 받았던 전화 내용이 가장 신경 쓰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뭔가 준비한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는 아직 모른다는 것, 케이크 사러 가는 사이에 다 준비하겠다는 것까지요. 도대체 뭘 준비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내가 모른다는 건 뭘까요? 혹시 우리 아들이 몰래 뭔가 계획을 세운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아무리 바빠도 저 몰래 중요한 결정을 할 리는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든 저한테 말하고 결정하는 아이였거든요. 아니면 내가 정말 어딘가 아픈 데가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병원이나 다른 곳에 가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며느리가 왜 숨기겠어요? 당당하게 말하면 될 텐데 말이에요. 걸으면서 자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집에서는 뭘 하고 있을까? 며느리가 또 어떤 상자를 싸고 있을까? 제가 없는 사이에 또 누가 와서 뭔가를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동네 할머니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어요.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을 텐데 그날은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케이크 집이 가까워질수록 더 불안했어요. 정말 단순히 생일 케이크를 사러 오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혹시 이게 마지막일까? 이 동네에서, 이 길에서 평범하게 케이크를 사러 가는 게 마지막일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도 이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큰 변화가 올 것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그때는 손자 손녀들 키워주겠다는 희망이 있어서 설렜지만 지금은 그냥 불안했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기분을 몇 번 느껴봤어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던 날, 우리 아들이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그리고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올 때요.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런 묘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내 인생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 몰래 정한 것 같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케이크 집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간판인데 그날따라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서 케이크를 사고 집으로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정말 평범한 생일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까? 손에 든 지갑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돈으로 케이크를 사는 게 혹시 마지막 외출에서 하는 마지막 쇼핑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케이크 집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춰 섰어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멀리 보였는데 평소보다 낯설어 보였어요. 정말 저기가 제가 15년 넘게 살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케이크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달콤한 빵 냄새가 났고 몇 명의 손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던 할머니 두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또래쯤 되는 분들이었어요. 케이크를 주문하고 잠깐 기다리는 동안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던 할머니 두 분의 대화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점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한 분이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였어요. 자기도 요양원 들어가려다 말았다면서 자식들이 다 좋다고 하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제 귀가 번쩍했어요. 요양원이라니요. 다른 분이 맞장구를 치면서 하시는 말이 요즘 그런 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다 출가하고 나면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워진다면서요. 특히 며느리들이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자기 인생 좀 살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첫 번째 할머니가 또 말씀하시길 자기 경우에는 며느리가 정말 교묘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 하더니 나중에는 잠깐 구경만 해보자고 하더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짐까지 다 싸놨더라는 거예요. 제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짐을 다 쌌다니요. 우리 집 상자들이 생각났습니다. 제 옷가지며 신발이며 화장품까지 다 포장해놨던 그 상자들 말이에요. 두 번째 할머니가 혀를 차시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친구분은 병원에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 요양원이더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건강검진 받아야 한다면서 단정하게 옷까지 갈아입혀서 데려갔는데 도착한 곳이 요양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생일날 케이크 사러 보내놓고요? 지금 제가 바로 그 상황 아니에요? 며느리가 생일 축하한다면서 케이크 사러 가라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였나요? 첫 번째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시길 그래도 자식이 허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두 번째 분이 요즘은 자식들도 다 바쁘다면서 며느리가 알아서 다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서류며 뭐며 다 며느리가 준비해 놓으면 남편들은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우리 아들이 유럽 출장 중이라고 했는데 혹시 거기서 뭔가 서류에 사인을 한 건 아닐까요? 며느리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아들한테 보낸 건 아닐까요? 케이크 집 직원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케이크가 준비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들 대화가 계속 들렸거든요. 한 분이 말씀하시길 그런 식으로 가면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자기 가면 충격이 크다면서요. 자기 친구는 몇 달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했어요. 배신감 때문에요. 배신감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시골집까지 정리하고 15년 넘게 이 집에서 손자 손녀들 키워주고 살았는데 이게 배신이라면 정말 배신이죠.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상의도 없이 저를 어딘가로 보내버린다면 말이에요. 다른 할머니가 한숨 쉬시면서 그래도 미리 알려주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차가 와서 가라고 하면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하겠냐면서요. 최소한 일주일 전에라도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하셨어요. 일주일은커녕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몰랐어요. 아니, 지금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또 말씀하시길
그 친구분은 처음에 단순히 방 정리한다고 생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옷 정리한다, 신발 정리한다, 화장품 정리한다 하면서 다 나눠주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어요. 제가 바로 그 상황이었어요. 며느리가 나눔하자고, 미니멀 라이프가 트렌드라고, 집 넓게 쓰자고 했던 게 다 핑계였던 거예요. 요양원에서는 그런 물건들이 필요 없으니까 미리 정리한 거였을 거예요. 두 번째 할머니가 혀를 차시면서 그래도 자식이 아무리 바뀌어도 어머니한테는 미리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분이 요즘 며느리들은 남편 없을 때 다 처리해버린다고 했어요. 나중에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면서요. 기정사실이라는 말이 귀에 쟁쟁했어요. 며느리가 지금 저 몰래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우리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다 끝난 일로 만들어 놓으려는 건 아닐까요? 케이크집 직원이 다시 저를 불렀어요. 케이크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걸음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케이크를 받으면서도 할머니들 대화가 계속 들렸어요. 한 분이 말씀하시길 그래도 요양원이 나쁜 곳은 아니라고, 어차피 혼자 있는 것보다는 또래들이랑 함께 있는 게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준비 없이 갑자기 가면 적응이 어렵다면서 최소한 마음의 준비라도 시켜줘야 한다고 했어요. 마음의 준비라니요. 저는 케이크 사러 나온 줄 알았는데 이게 마지막 외출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집에 돌아가면 정말 요양원 차가 와 있을까요? 제 짐들이 다 실려 있을까요? 다른 할머니가 또 말씀하시길 그 친구분은 처음에 죽고 싶을 정도로 원망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됐고 지금은 나쁘지 않다고 한다면서요. 오히려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사니까 편하다고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살 곳은 있는 거니까요.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운하고 무서웠습니다. 케이크 값을 치르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제 마지막 쇼핑일까요? 이 케이크가 제 마지막 생일 케이크일까요? 아니면 할머니들 말이 틀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모든 상황이 너무나 일치했어요. 생일날 케이크 사러 보내는 것, 그 사이에 짐 빼는 것, 며느리의 조급함, 상자에 포장된 제 물건들까지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케이크 봉지를 들고 가게를 나서면서 할머니들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분들도 저처럼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살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지금은 평온하게 지내시는 걸까요? 밖으로 나오니까 햇살이 따가웠어요. 평소 같으면 좋아했을 따스한 봄 햇살인데 그날은 왜 그리 아프게 느껴지던지요. 이 햇살도 마지막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케이크 집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금세 도착하는 거리인데 그날은 발걸음이 무거워서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습니다. 케이크 봉지를 든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들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요양원 이야기, 며느리들이 쓰는 수법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보내지는 할머니들 이야기까지요. 모든 게 지금 제 상황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걸으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며칠째 계속된 방 정리, 상자에 포장된 제 물건들, 옷과 신발 나눔하자던 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조급한 도삽까지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케이크 사러 가라고 한 것도 단순히 생일을 챙겨주려던 게 아니었어요. 저를 집에서 내보내고
그 사이에 모든 준비를 끝내려던 거였을 거예요. 아까 받았던 전화 내용도 그런 뜻이었겠죠. 오늘 오후에 무언가 준비한다는 것, 할머니는 아직 모른다는 것들이요. 그런데 정말 억울한 건 제가 이 집을 사는데 보탠 돈이 있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15년 전에 올라올 때 그냥 손자 손녀 돌봐주러 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우리 아들 내외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 했어요. 아이 셋 키우기에는 전 집이 좁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골집과 밭을 다 팔았어요. 평생 살던 터전이었지만 손자 손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면 아까울 게 없었거든요. 그 돈을 다 보태서 지금 이 아파트를 샀어요. 넓은 거실에 방도 많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집 말이에요. 그때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덕분에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고 평생 보답하겠다고 했어요. 며느리도 정말 감사하다면서 친정 어머니처럼 잘 모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해요. 제 돈으로 산 집에서 저를 내쫓으려고 하다니요. 시골집 팔아서 보탠 그 돈이 없었다면 이 집을 살 수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때 시골집 정리하면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었고 우리 아들 낳아서 키운 집이었는데 다 처분해야 했거든요. 밭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힘들게 일궈놓은 밭이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들이 와서 이리저리 재고 가격 매기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서울 가서 손자 손녀들 키워주고 며느리 도와주면서 진짜 가족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골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들이랑 함께 사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믿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그랬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따르고 며느리도 고마워하고 우리 아들도 효자라고 소문났어요. 그때는 시골집 팔아서 온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달라졌을까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 손이 덜 필요해지고 며느리도 일을 그만두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서먹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있는 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정말 눈치를 많이 봤어요. 며느리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조심조심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없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가 요즘 그렇게 예민했던 이유도 알 것 같아요.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거겠죠. 그래서 제가 뭘 해도 짜증을 내고 자꾸 트집을 잡았던 거예요. 아마 오늘 오후에 요양원 차가 올 거예요. 제가 케이크 들고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을 거고요. 제 짐들은 다 상자에 포장되어서 차에 실려 있을 거고 며느리는 미안하다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할 거예요. 우리 아들은 유럽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나중에 전화로 듣게 되겠죠. 며느리가 적당히 핑계를 대면서 어머니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더 좋은 곳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다고 말할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미 가버린 일이니까 되돌릴 수도 없고 며느리 말이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바쁜 와중에 어머니까지 챙기기 힘드니까 전문 시설에서 돌봄받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거고요. 그런데 정말 속상한 건 아무도 제 의견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건강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는데 마치 제가 아무 판단력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고 있어요. 제 인생인데 제가 결정할 권리도 없나요? 시골에 있을 때는 그래도 제가 주인이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제 집이었고 작은 밭이었지만 제 밭이었어요. 이웃들과도 수다 떨고 텃밭도 가꾸고
바쁘게 살았거든요. 외롭긴 했지만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서울 와서는 점점 남의 집 식구가 된 기분이었어요. 며느리 눈치 보고 방해 안 되게 조용히 살고 할 일도 별로 없어서 TV만 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손자 손녀들 보는 재미라도 있으니까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마저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곳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들 말처럼 또래들과 함께 지낼 수 있고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거라는 게 서운해요. 특히 제 돈으로 산 집에서 쫓겨난다는 게 정말 억울해요. 시골집과 밭을 팔아서 이 집 사는데 보탠 게 얼마인데요. 그 돈이 없었다면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살 수 없었을 텐데 이제 와서 저만 내쫓는다니요. 게다가 지금 저는 갈 곳도 없어요. 시골집도 팔았고 모아둔 돈도 다 이 집 사는데 보탰거든요. 요양원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며느리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겠죠. 그래도 우리 아들만은 제 편이어야 하는데 그 아이도 결국은 자기 가정이 우선이겠죠. 며느리와 평생 살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어머니보다는 아내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파트가 가까워져 왔어요. 멀리서 보이는 우리 아파트가 낯설어 보였어요. 정말 저기서 쫓겨나는 건가요? 15년 넘게 살던 집에서 제 돈으로 산 집에서 말이에요. 케이크 봉지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 케이크가 정말 제 생일 케이크일까요? 아니면 이별 케이크일까요? 생일을 축하하는 케이크가 아니라 안녕을 고하는 케이크일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미 모든 게 정해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아무리 억울해도 저 혼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힘없는 늙은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의심한 건 아닐까? 혹시 정말 단순한 방 정리였을까? 집에 돌아가면 며느리가 웃으면서 생일상을 차려놨을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어요. 모든 상황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아파트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진실을 알게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우리 동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거든요. 하얀색 승합차였는데 옆면에 뭔가 글씨가 써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요양원 로고와 이름이 선명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케이크 상자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말이었구나. 빵집에서 들은 할머니들 이야기가 정말이었어요. 제가 케이크 사러 간 사이에 모든 준비가 끝난 거였습니다. 저 차가 바로 절 데리러 온 차였어요. 차 안에서 기사 같은 사람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마 저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제가 나타나기를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뭔가 확인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이제 정말 현실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었어요. 아파트 입구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가던 계단인데 그날은 한 계단 한 계단이 너무 높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든 케이크 상자만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제 생일 케이크일까? 아니면 마지막 만찬일까? 14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복도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어디선가 TV 소리도 들리고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그랬을 텐데 그날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우리 집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며느리는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맞이할까? 제 짐들은 정말 다 쌓여 있을까? 문 앞에서 귀를 대고 들어봤는데 집안도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며느리가 있다면 뭔가 소리가 날 텐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혹시 저를 피해서 어디 나간 건 아닐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제 짐을 챙기고 있는 건 아닐까? 열쇠로 문을 열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평생 몇천 번도 더 열었던 문인데 그날은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더 깊은 정적이 저를 감쌌어요.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며느리를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현관에서 거실을 보니까 평소와 별로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쓰던 물건들이 여기저기 있었을 텐데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집처럼 깨끗했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는데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바닥도 반짝반짝 닦여 있었고 소파 위의 쿠션들도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뭔가 마지막 정리를 끝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부엌 쪽을 봤는데 거기도 텅 빈 것 같았어요. 평소 며느리가 쓰던 물건들이 안 보였거든요. 냉장고 위에 있던 메모지들도 다 사라져 있었고요. 제 방으로 가보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서 보면 정말 상자들만 남아있을 게 뻔했거든요. 아니면 상자들마저 다 사라져 있을지도 모르고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15년 넘게 살던 집인데 갑자기 낯선 곳 같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살았던 흔적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벽에 걸려있던 손자 손녀들 사진도 몇 개 없어졌고 제가 아끼던 화분도 안 보였어요. 이 집에서 제가 존재했다는 증거들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선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마 안방에서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면서도 더 무서워졌어요. 며느리가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저에 대한 이야기일까?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일까? 케이크 상자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집안에 울렸는데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리던지요.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뭐 사왔냐고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식탁 위를 보니까 평소에 있던 것들이 다 치워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쓰던 핸드크림이며 제가 먹던 약통이며 손자 손녀들이 놓고 간 물건들이며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이사가는 집 같았어요. 아니면 누군가 떠날 준비를 마친 집 같았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저였습니다. 안방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간간히 웃는 소리도 났습니다. 아마 일이 잘 풀려서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어요. 저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되어서 말이에요. 제 방 쪽을 보니까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틈으로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정말로 다 쌓여 있었어요. 15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던 제 흔적들이 모두 상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정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거구나. 제 돈으로 산 이 집을, 15년 넘게 살던 이 집을, 손자 손녀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거구나. 케이크 상자를 보니까 갑자기 서럽더라고요. 77번째 생일을 축하하려고 산 케이크인데 이게 마지막 선물이 될 줄이야. 행복한 생일이 아니라 이별의 날이 될 줄이야. 밖에서는 차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기사분이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저를 태우고 갈 준비를 말이에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안방에서 나와서 저에게 모든 걸 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방에서 며느리 전화 소리가 끊어지고 나서 잠시 조용했어요. 저는 식탁 앞에 서서 케이크 상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발소리를 들어보니까 평소보다 빨랐어요. 뭔가 서두르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거실로 나와서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벌써 돌아온 게 예상보다 빨랐나 봐요. 그런데 곧 표정을 정리하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셨냐면서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평소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꾸 시계를 보더라고요. 케이크 잘 샀냐고 물어보면서도 상자를 보는 눈빛이 어색했어요. 마치 케이크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묻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어머니를 위한 정말 좋은 곳을 찾았다고 했어요. 전문적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는 곳이라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둘러서 말하긴 했지만 제가 다 알아챘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외롭지 않을 거라고, 전문 간병사들이 있어서 건강 관리도 잘 받을 수 있다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시계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창문 쪽을 힐끗힐끗 보면서 차가 언제 올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며느리 말을 들으면서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저를 어딘가로 보내려는 거구나 싶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짐은 제가 다 정리해뒀다면서 필요한 건 다 챙겨뒀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적응하시면 나머지 물건들도 보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때서야 저도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냐고, 아들도 알고 있는 일이냐고 말이에요. 며느리가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물론 알고 있다고 했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직접 알아봤다면서 정말 좋은 곳이라고 추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정말 그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뭐든 저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아이였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저 몰래 할 리가 없잖아요. 며느리가 또 시계를 보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어머니, 이제 가실 시간이라고, 차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창밖을 가리키면서 저 차가 어머니 모시러 온 차라고, 늦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팔을 잡아 끌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뿌리치면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아들이 오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까지 억지로 참고 있던 본심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크게 쉬면서 어머니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이미 다 정해진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에 저한테 쓰던 공손한 말투가 아니라 짜증 섞인 목소리였거든요. 마치 오래 참았던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요.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애들도 다 출가했는데 언제까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냐고 했어요. 자기 인생도 있다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짐이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이제 남편이랑 둘이서 살고 싶다고, 어머니가 계시면 눈치 보여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도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라고, 또래들이랑 어울리면서 재미있게 지내실 수 있다고, 자기들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사실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다 핑계라는 걸 저도 알 수 있었어요. 그냥 저를 내보내고 싶다는 뜻이었거든요. 15년 넘게 함께 살면서 쌓인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이제 가셔야 한다고, 저 차가 기다리고 있다고, 시간이 늦었다고 하면서 제 팔을 더 세게 잡아 끌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쫓겨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며느리가 일어나라고, 빨리 가자고 계속 재촉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며느리를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정말 본심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정말 이럴 거냐고, 이미 다 정해진 일인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면서요.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자기 집에서도 편히 쉴 수 없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친구들과 만날 때도 어머니 생각해야 해서 얼마나 불편한지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자기 인생도 살아야 한다고, 어머니도 이해해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는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보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또 시계를 보더니 정말 늦었다고, 어서 가자고 하면서 제 팔을 잡아 끌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 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아들 목소리였어요. 다녀왔다고 인사하는 소리였습니다. 유럽 출장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인 것 같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나 봐요. 아들이 거실로 들어오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가 왜 바닥에 앉아 계시냐면서 며느리한테 뭔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머니가 잠깐 어지러우셔서 그렇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아들 눈에도 뭔가 이상한 게 보였나 봐요. 아들이 창밖을 보더니 저 차는 뭐냐고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또 둘러대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지만 아들한테 말했어요. 며느리가 나를 어딘가로 보내려고 한다고, 내 짐도 다 싸놨다고, 저 차가 날 데리러 온 차라고 했어요. 아들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며느리를 쳐다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을 벌인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며느리는 여전히 둘러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제 방 쪽을 보더니 상자들이 보인다면서 정말로 어머니를 어딘가로 보내려던 거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때 며느리 표정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모든 게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평소에 보던 다정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둘러대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어머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봤다고 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들은 속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자기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왜 자기가 출장 간 사이에 이런 일을 진행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며느리가 당황하면서 대답했어요. 남편이 바쁘니까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려고 했다면서 어머니께도 미리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간다고 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아들이 저를 보더라고요. 엄마, 정말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미리 말했냐고, 엄마가 동의했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처음 알았다고 케이크 사러 가라고 해서 갔다가 돌아와 보니 이런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빵집에서 들은 이야기도 했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이런 식으로 당했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며느리는 아직도 변명을 계속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라면서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전문 시설에서 또래들과 함께 지내시는 게 좋을 거라고 했어요. 외롭지도 않고 건강 관리도 잘 받으실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왜 차까지 불러놨냐고, 엄마 짐을 왜 미리 다 쌌냐고, 엄마 동의도 없이 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냐고 했어요. 며느리가 그제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정말 많이 이상하시다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다고 했어요. 어제도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하셨다면서 이런 상태로는 혼자 계시기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억울했어요. 가습을 한번 깜빡한 게 뭐가 그리 큰일이라고 치매 취급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치매 초기 증상 같다면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아들이 제 방으로 가더니 쌓여 있는 상자들을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이게 뭐냐고, 엄마 물건을 왜 다 쌌냐고 따져 물었어요. 며느리가 어쩔 수 없이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가실 거니까 미리 정리해 둔 거라고, 어머니가 편하시라고 한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도 핑계라는 게 뻔했어요. 아들이 창밖을 가리키면서 저 차는 뭐냐고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자 아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정말 요양원 차가 맞다고, 기사가 할머니 모시러 왔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한테 정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냐고 물어봤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힘들다고,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애들도 다 출가했는데 언제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하냐고, 자기 인생도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엄마가 언제 너한테 피해를 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며느리가 피해를 준 건 아니지만 부담스럽다고, 자기도 나이가 있는데 계속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다들 이런 식으로 한다면서 시설에서 전문적으로 모시는 게 오히려 어머니한테도 좋다고 했어요. 아들이 점점 화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미리 상의하지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엄마 동의도 받지 않고 멋대로 결정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어요. 며느리가 그러면 어머니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했냐면서 미리 말하면 반대하실 게 뻔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기정사실로 만들어야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실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이 정말 화를 냈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고 소리쳤어요. 며느리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자기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맨날 출장 다녀서 집에 없으니까 자기만 시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한다면서요. 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냐고,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 것 같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자기가 몰랐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당장 저 차를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반발했어요. 이미 약속한 일이라면서 요양원에서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거기 가시면 좋을 거라면서 왜 좋은 기회를 놓치냐고 했어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좋은 기회라니 무슨 소리냐고, 엄마를 짐짝 취급하는 거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당장 취소하라고,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어요. 며느리 표정도 점점 굳어졌어요. 아직 완전히 포기한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여전히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서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미리 준비하는 게 낫다고 했어요. 아들이 그런 건 엄마와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너 혼자 멋대로 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엄마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는 반대하실 게 뻔하다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또 말했어요.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시면서 왜 굳이 물어보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들이 더 화가 났나 봐요. 그럼 더더욱 하면 안 되는 일 아니냐고, 엄마가 원하지 않는 걸 억지로 시킬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무슨 치매야, 나 멀쩡해. 그 순간 거실에 긴장감이 팽팽해졌어요. 며느리는 저를 치매라고 몰아가고 있었고, 저는 억울해서 소리치고 있었고, 아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저와 며느리 사이의 실랑이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엄마가 치매라고? 그런 소리 어디서 들었냐고 며느리한테 따져 물었어요. 엄마는 멀쩡하신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서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어요. 정말로 요즘 어머니가 이상하시다면서 남편이 집에 없으니까 모르는 거라고 했어요. 자기만 매일 봐서 아는 거라면서 말이에요. 아들이 화가 나서 물어봤어요. 그럼 왜 자기한테 먼저 말하지 않고 혼자서 이런 결정을 내렸냐고, 설령 엄마가 그런 상태라고 해도 가족이 상의해서 결정할 일 아니냐고 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상의하면 뭐해? 어차피 반대할 거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한계에 다다랐다고 소리쳤어요. 아들이 무슨 한계냐고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드디어 본심을 다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나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애들도 다 나갔는데 왜 아직도 시어머니랑 살아야 하냐고 했어요. 자기 인생은 언제 사냐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엄마를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며느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아는지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자기도 사람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도 있다고 했어요.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다면서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엄마가 언제 너한테 눈치 보라고 했냐고, 엄마가 언제 너를 힘들게 했냐고 물어봤어요. 오히려 엄마가 얼마나 조심하시면서 사시는지 모르냐면서요. 며느리가 맞받아쳤어요. 그게 바로 문제라고, 조심하시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어쨌든 이제는 따로 살고 싶다고 소리쳤어요. 아들이 정말 화가 나서 물어봤어요. 따로 살려면 엄마를 버리겠다는 소리냐고, 그게 사람이 할 말이냐고 했어요. 며느리가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에서 전문적으로 모시는 거라고,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그 변명도 이미 진심이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아들이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더 좋은 곳이라면 왜 엄마한테 미리 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냐고, 왜 속여서 보내려고 했냐고 따졌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물어봤어요. 자기도 나이가 있는데 계속 시어머니 모시고 살 수 없다면서요. 그리고 주변에 다들 그렇게 한다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요즘 시대에 며느리가 끝까지 시어머니 모시는 집이 얼마나 되냐면서 자기만 이상한 게 아니라고 소리쳤어요. 아들이 그런 소리 그만하라고 고함쳤어요. 다른 집이 어떻든 우리 집은 다르다고, 엄마는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왜 우리가 모셔야 하냐고 반박했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며느리 의무라고 생각하냐면서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소리쳤어요. 아들이 정말 화가 나서 말했어요. 의무가 아니라 가족이라서 모시는 거라고,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키워주셨는데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정말 악에 받쳐서 소리쳤어요. 키워준 건 당신을 키워준 거지 나를 키워준 게 아니라고, 왜 내가 남의 엄마를 평생 모셔야 하냐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15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저는 그 애한테 그냥 남의 엄마였던 거예요. 손자 손녀들 키워주고 집안일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말이에요. 아들도 완전히 화가 났나 봐요. 남의 엄마라니 무슨 소리냐고, 엄마가 우리 집 사는데 돈 보태주신 거 잊었냐고, 애들 키워주신 거 다 까먹었냐고 소리쳤어요. 며느리가 그것도 당신을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맞받아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은 끝났다고, 애들도 다 컸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필요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서러웠어요. 내가 이 집에서 그냥 도구였구나 싶었거든요.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아들이 정말 분노해서 소리쳤어요.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취급을 하냐고 했어요. 며느리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더 문제라고,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 맘대로 살 수 없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안다면서요. 아들이 그럼 애초에 왜 서울로 올라오시게 했냐고, 시어머니 모실 각오도 없이 왜 우리 집으로 불러와서 십몇 년을 살았냐고 따졌어요. 며느리가 그때는 몰랐다고,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다면서 며느리가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고 소리쳤어요. 아들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가족을 버려도 된다는 소리냐고, 엄마를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어쨌든 결정된 일이라고, 이미 요양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고 했어요.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폭발했어요. 내가 쎄 빠지게 돈 벌어서 싹 다 너한테 갖다 줬는데 내가 감히 내 엄마를 버려 하고 소리쳤어요. 며느리도 악에 받쳐서 맞받아쳤어요. 돈만 벌어왔잖아. 내가 없었으면 이 집이 굴러갔겠어. 누가 애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셨는데 하고 울부짖었어요. 아들이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되냐고, 엄마가 얼마나 너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하고 소리쳤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울면서 소리쳤어요. 나도 희생했어.
내 청춘을 다 바쳤다고. 이제 좀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그때 아들이 정말 차갑게 말했어요. 내 인생에서, 내 엄마 앞에서 넌 이제 끝이야. 하고 선언했어요.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아는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다고 했어요. 아들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을 때 방에서 며느리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에는 후회나 반성의 기색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이 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한숨을 크게 쉬더니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저 차부터 돌려보내야겠다면서 요양원에 연락해서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아들이 밖으로 나가서 기사분한테 이야기했어요. 계획이 취소됐다면서 돌아가셔도 된다고 했어요. 기사분이 좀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이해한다면서 차를 몰고 떠났어요. 요양원 차가 사라지는 걸 보니까 정말 안도됐어요. 정말로 저를 데려갈 뻔했구나 싶었거든요. 아들이 제때 돌아와서 다행이었어요.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요양원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계획이 취소됐다고 할머니는 집에서 계속 지낼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요양원에서도 이해한다면서 다음에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빠서 집 상황을 제대로 못 봤어 하면서 자책했어요. 저는 아들이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고, 아들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아들 몰래 이런 일을 꾸민 거니까 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냐고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는데 여전히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말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면서 다시 상의해 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상의할 게 뭐가 있냐고, 이미 내 본심을 다 봤다고 했어요. 엄마를 남의 엄마라고 한 것, 필요 없다고 한 것 다 들었다면서요. 며느리가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라면서 변명했어요. 정말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과도 진심이 아닌 게 눈에 보였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이제 와서 변명해봐야 소용없다고, 내 진짜 마음을 이미 다 봤다고 했어요. 십몇 년 동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면서요. 며느리가 그게 아니라고 계속 변명했어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다시 잘해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려던 사람을 어떻게 믿냐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대답했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내가 왜 나가야 하냐고, 여기가 내 집이라고 했어요. 20년 넘게 살았는데 왜 나가야 하냐면서요. 아들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 집은 엄마 돈으로 산 집이라고, 엄마가 시골집이랑 밥 팔아서 돈 보태준 집이라고 했어요. 내가 있을 자리가 없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그래도 자기가 이 집에서 애들 키우고 살았다면서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무슨 권리야? 엄마를 버리려던 사람이 무슨 권리를 주장해? 하면서 정말 화를 냈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자기는 어디로 가냐고, 갈 곳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건 내 문제라고,
엄마 버리려던 사람이 갈 곳 걱정은 왜 하냐고 했어요. 내가 엄마 갈 곳은 생각해 봤냐면서요. 며느리가 계속 울면서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하겠다고, 정말 잘하겠다고 빌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내 진짜 속마음을 봤는데 어떻게 다시 믿냐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안다면서요. 며느리가 저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어머니, 용서해달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어요. 엄마한테 빌지 말라고, 이제 와서 빈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발악했어요. 그럼 자기 없이 어떻게 살 거냐고, 누가 집안일하고 어머니 모실 거냐고 물어봤어요. 자기가 없으면 이 집이 안 돌아간다면서요. 아들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걱정 말라고, 엄마랑 둘이서 잘 살겠다고 했어요. 내가 없어도 충분하다면서요. 며느리가 정말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후회할 거라고, 자기 없이는 못 산다고, 금방 연락 올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1시간 안에 짐 싸서 나가라고, 더 늦으면 경찰 부르겠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그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정말 진심이라는 걸 안 거죠.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짐 싸는 소리가 들렸어요. 옷까지 던지는 소리, 서랍 여닫는 소리,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렸거든요. 아마 혼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며느리가 캐리어 2개를 끌고 나왔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와 아들을 쳐다봤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후회할 거라고, 자기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후회하는 건 너일 거라고, 엄마같이 좋은 분을 버리려던 걸 후회할 거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둘이서 잘 살아보라고, 얼마나 버틸지 보자고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집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조용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이 나간 집은 이렇게 공허한 거였어요. 아들이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편히 지내세요. 아들이 지켜드릴게요. 하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아들한테 고맙다고 말했어요. 아들 때문에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됐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가족이 이렇게 깨져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2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말이에요. 아들이 제 마음을 아는지 말했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며느리가 선택한 일이라고요. 엄마를 버리려던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다면서요. 창밖을 보니까 며느리가 캐리어를 끌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그래도 제가 동정할 일은 아니었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로 우리 둘이서 잘 살아요. 며느리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히 지내세요. 하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아들한테 미소로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편하게 살자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정말 맞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나간 뒤 집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이 사라진 집은 이렇게 공허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불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평온함이 느껴졌거든요. 아들이 거실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케이크 상자를 보더라고요. 그제야 생각났어요. 오늘이 제 77번째 생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 모든 소동 때문에 생일이라는 걸 잊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아들이 케이크 상자를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어요. 엄마 생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미안하다면서요. 그리고 케이크 상자를 열어봤어요. 예쁜 생일 케이크가 들어 있었어요. 하얀 크림 위에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고 작은 장미 장식도 올려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생일 케이크였지만 오늘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이 부엌에서 초를 가져왔어요. 77개는 너무 많으니까 대표로 7개만 꽂더라고요. 그리고 라이터로 하나씩 켜기 시작했습니다. 초에 불이 켜지는 걸 보니까 정말 생일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생일이었죠. 며느리는 나가고 아들과 둘이서만 축하하는 생일 말이에요. 아들이 의자를 가져다가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소원 빌어보세요 하면서요. 소원이라니요. 제가 뭘 빌겠어요. 이미 원하는 건 다 이루어졌는걸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됐고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줬고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래도 초를 불어 끄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앞으로 아들이랑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일은 없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초를 다 끈 뒤에 아들이 박수를 쳤어요. 생일 축하해요, 엄마. 하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케이크 칼로 정성스럽게 자르면서 제게 큰 조각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한 조각 잘라서 앞에 놓았어요. 케이크를 먹으면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집 상황을 제대로 못 봤어요. 며느리가 엄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아들이 미안해할 게 없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당연하고 집안일까지 다 신경 쓸 수는 없는 거라고요. 며느리가 저한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자책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출장도 줄이고 집에 있는 시간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엄마를 혼자 두지 않겠다면서요. 저는 아들한테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일은 열심히 해야 하는 거고 저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요.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엄마를 위해서 희생할 차례라고요. 시골집까지 팔아서 저희 집 마련하는 데 도와주셨는데 그런 엄마를 혼자 두면 안 된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이 컸구나 싶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제가 아들을 지켜줬는데 이제는 아들이 저를 지켜주겠다고 하니까 감개무량했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면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시골에서 혼자 살던 시절, 서울로 올라와서 손자 손녀들 키우던 시절, 그리고 며느리와 조금씩 서먹해지던 최근 몇 년까지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들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서운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아들과 함께 있게 됐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손자 손녀들한테 연락해야겠어요. 할머니 생일이니까 축하 인사라도 받아야죠.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애들도 바쁠 텐데 귀찮게 할 필요 없다고요. 하지만 아들은 이미 핸드폰을 꺼내서 은주한테 연락하고 있었어요. 은주가 전화를 받았나 봐요. 아들이 오늘 할머니 생일이라면서 축하 인사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제게 건네줬어요. 은주 목소리를 들으니까 반가웠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하면서 밝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어요. 며느리 나간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애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아빠가 알려줄 일이니까 제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은주가 곧 아기랑 함께 놀러 가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하러 케이크도 사가지고 가겠다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바쁠 텐데 오지 말라고 했지만 은주는 꼭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준호한테도 연락했어요. 준호도 아내랑 함께 놀러 오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생일에 안 갈 수 없다면서 주말에 시간 내서 오겠다고 했어요. 지훈이는 군대에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휴가 나올 때 알려주자고 아들이 말했어요. 그때 생일 축하를 뒤늦게라도 받으면 된다면서요. 손자 손녀들과 통화를 마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애들이 저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며느리는 나갔지만 손자 손녀들은 여전히 제 편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케이크를 더 권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편하게 지내세요. 며느리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가고 싶은 데도 가시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집안일은 아들이 도와주겠다고 청소도 같이 하고 요리도 같이 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혼자 다 하지 말고 아들한테도 시키라면서요. 저는 아들이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집안일은 제가 할 수 있다고, 아들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아들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가 평생 저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엄마를 위해서 살겠다고요. 그게 아들의 도리라면서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구나, 이렇게 효자로 자랐구나 싶어서요. 아들도 제가 우는 걸 보더니 같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창밖을 보니까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길고 힘든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결말이었어요. 며느리는 나갔지만 아들은 남았고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됐고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내일부터는 정말 평범한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엄마랑 아들이 함께 사는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 말이에요. 저도 그게 좋다고 대답했어요. 평범한 게 제일 좋다고, 조용히 살고 싶다고요. 아들이 제 손을 더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지킬게요. 아무도 엄마를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하겠어요. 저는 아들한테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어요. 케이크 접시를 치우면서 아들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정말 밝아 보였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잊게 해주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아들을 보며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어요. 기쁜 눈물, 안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어요. 아들과 제가 함께 있는 이 집은 이제 정말 평온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집이 된 거예요. 77번째 생일이 이렇게 끝났어요. 힘들고 슬픈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며느리가 나간 뒤 집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이 사라진 집은 이렇게 공허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불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평온함이 느껴졌거든요. 아들이 거실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케이크 상자를 보더라고요. 그제야 생각났어요. 오늘이 제 77번째 생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 모든 소동 때문에 생일이라는 걸 잊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아들이 케이크 상자를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어요. 엄마 생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미안하다면서요. 그리고 케이크 상자를 열어봤어요. 예쁜 생일 케이크가 들어 있었어요. 하얀 크림 위에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고 작은 장미 장식도 올려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생일 케이크였지만 오늘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이 부엌에서 초를 가져왔어요. 나이대로 표를 다 꽂으려니 너무 많으니까 대표로 7개만 꽂더라고요. 그리고 라이터로 하나씩 켜기 시작했습니다. 초에 불이 켜지는 걸 보니까 정말 생일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생일이었죠. 며느리는 나가고 아들과 둘이서만 축하하는 생일 말이에요. 아들이 의자를 가져다가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소원 빌어보세요 하면서요. 소원이라니요. 제가 뭘 빌겠어요. 이미 원하는 건 다 이루어졌는걸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됐고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줬고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래도 초를 불어 끄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앞으로 아들이랑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일은 없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초를 다 끈 뒤에 아들이 박수를 쳤어요. 생일 축하해요, 엄마. 하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케이크 칼로 정성스럽게 자르면서 제게 큰 조각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한 조각 잘라서 앞에 놓았어요. 케이크를 먹으면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집 상황을 제대로 못 봤어요. 와이프가 엄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아들이 미안해할 게 없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당연하고 집 안일까지 다 신경 쓸 수는 없는 거라고요. 며느리가 저한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자책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출장도 줄이고 집에 있는 시간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엄마를 혼자 두지 않겠다면서요. 저는 아들한테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일은 열심히 해야 하는 거고 저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요.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엄마를 위해서 희생할 차례라고요. 시골집까지 팔아서 저희 집 마련하는 데 도와주셨는데 그런 엄마를 혼자 두면 안 된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이 컸구나 싶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제가 아들을 지켜줬는데 이제는 아들이 저를 지켜주겠다고 하니까 감개무량했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면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시골에서 혼자 살던 시절, 서울로 올라와서 손자 손녀들 키우던 시절, 그리고 며느리와 조금씩 서먹해지던 최근 몇 년까지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들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서운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아들과 함께 있게 됐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손자 손녀들한테 연락해야겠어요. 할머니 생일이니까 축하 인사라도 받아야죠.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애들도 바쁠 텐데 귀찮게 할 필요 없다고요. 하지만 아들은 이미 핸드폰을 꺼내서 은주한테 연락하고 있었어요. 은주가 전화를 받았나 봐요.
아들이 오늘 할머니 생일이라면서 축하 인사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제게 건네줬어요. 은주 목소리를 들으니까 반가웠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하면서 밝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어요. 며느리 나간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애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아빠가 알려줄 일이니까 제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은주가 곧 아기랑 함께 놀러 가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하러 케이크도 사가지고 가겠다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바쁠 텐데 오지 말라고 했지만 은주는 꼭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준호한테도 연락했어요. 준호도 아내랑 함께 놀러 오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생일에 안 갈 수 없다면서 주말에 시간 내서 오겠다고 했어요. 지훈이는 군대에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휴가 나올 때 알려주자고 아들이 말했어요. 그때 생일 축하를 뒤늦게라도 받으면 된다면서요. 손자 손녀들과 통화를 마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애들이 저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며느리는 나갔지만 손자 손녀들은 여전히 제 편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케이크를 더 권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편하게 지내세요. 며느리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가고 싶은 데도 가시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집안일은 아들이 도와주겠다고 청소도 같이 하고 요리도 같이 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혼자 다 하지 말고 아들한테도 시키라면서요. 저는 아들이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집안일은 제가 할 수 있다고, 아들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아들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가 평생 저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엄마를 위해서 살겠다고요. 그게 아들의 도리라면서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구나, 이렇게 효자로 자랐구나 싶어서요. 아들도 제가 우는 걸 보더니 같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창밖을 보니까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길고 힘든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결말이었어요. 며느리는 나갔지만 아들은 남았고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됐고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내일부터는 정말 평범한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엄마랑 아들이 함께 사는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 말이에요. 저도 그게 좋다고 대답했어요. 평범한 게 제일 좋다고, 조용히 살고 싶다고요. 아들이 제 손을 더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지킬게요. 아무도 엄마를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하겠어요. 저는 아들한테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어요. 케이크 접시를 치우면서 아들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정말 밝아 보였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잊게 해주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아들을 보며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어요. 기쁜 눈물, 안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어요. 아들과 제가 함께 있는 이 집은 이제 정말 평온했습니다. 아무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집이 된 거예요. 77번째 생일이 이렇게 끝났어요. 힘들고 슬픈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혼자 살다가 손자 손녀들 키워주려고 서울로 올라와서
15년 넘게 이 집에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요양원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줘서 이렇게 계속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그의 나름대로도 힘들었겠죠. 20년 넘게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했을 테니까요. 다만 좀 더 솔직하게, 좀 더 따뜻하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 아들이랑 둘이서 살게 됐는데 나쁘지 않아요.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손자, 손녀들도 가끔 놀러 오고 그러면서 조용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끼리 지내시면서 서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세요. 속마음을 숨기고 살면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고 이해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저처럼 혼자 남기 전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주시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요.